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통합과학교육론, 그러니까 과학교육론 통합이론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여기 일단 첫 번째 단원이 과학의 본성 단원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본성 단원은 우리가 아까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4개 단원인데 여기는 이제 과학의 본성에 대한 교육을 하나 넣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4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의 본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의 본성이 뭐예요? 과학에 대한 본성인데 과학에 대한 본성이라는 게 뭐냐?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러한 과학 지식이 어떤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형성이 된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과학적 방법에 기초해서 과학자들이 어떤 탐구 방법을 활용을 해서 과학 지식을 발견해 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째, 이렇게 과학 지식이 형성이 되는 것을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학 이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사실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과 특징이 하고 과학 이론의 특성과 변화가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초해서 얘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본성이 무엇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먼저 명확하게 깨닫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올해 2021년 대비 그 기출문제들에서 나온 거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거 내용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물리에서 나오는 물리 그 2교시 A형 2교시에 나와 있던 6번 문제인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 이 지문에 보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원래 과학교육론에서는 베이컨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나? 아닙니다. 베이컨은 여러분이 교육학에서도 사실 배우고, 우리가 은연중에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자료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장을 보시기 바래요. 맨 마지막 장이 여러분 거기 과학교육 보충자료 넘버 2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사실 이거는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다 이거 계속적으로 정리해 놓으면서 이게 표를 완성을 한 건데, 왼쪽에 보면 전통적인 과학관과 현대적인 과학관, STS 이렇게 되어 있죠. 전통적인 과학관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나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 베이컨이 맨 위에 있는 그 경험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요번에 그 과학사도 나왔잖아요. 책이 2015 개정에서 과학사 책도 새롭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이 베이컨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베이컨을 제대로 모르더라도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베이컨 학자가 경험주의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경험주의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되겠지만, 경험주의가 뭐죠?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경험을 중시한다는 게 뭐예요?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오감을 통한 경험 한 것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믿고, 내가 실제로 들은 것만 믿고, 내가 맛본 거를 믿고, 경험에 의한 증거, 관찰 증거 이런 것만 믿겠다라는 게 경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주의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쿤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쿤은 누구냐면 아마 거기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비돼서 현대인식론적인 학자 중에 대표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베이컨, 그 다음에 쿤, 그러면서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그러니까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이나 쿤은 어디에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여기 보면 과학이론의 특성과 변화 과정에 보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통적인 방법부터 현대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과학이론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누적적으로 쌓여가느냐, 아니면 생물에서처럼 진화적으로 변해가느냐, 아니면 쿤이 얘기한 것처럼 혁명적으로 뒤집어지느냐, 아니면 마지막에 점진적으로 네트워크식으로 얘가 변하면 얘도 조금 변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변하느냐, 이런 과정을 배울 텐데, 거기에 대표적인 학자인 라카토스와 쿤, 이런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화학에서의 문제입니다. 화학에서 너무 유명한 원래는 탁구공인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축구공으로 바뀌었죠. 교과서에 보면 농구공이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게 빵빵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샤르레 법칙 너무 유명한 샤르레 법칙이고 순환학습의 모형을 쓰는 겁니다. 유형. 네 과목 전부 다 순환학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순환학습을 하면서 밑줄 친 부분에서 사용한 과학적 사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들 과학적 사고라는 거는 생각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과학적 사고가 뭐냐면 다른 말이 뭐예요?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철학이고 생각하는 게 철학이고 그게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가 뭐냐 그러면 과학적 방법이 뭐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적거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의 대표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아마 예전부터 뭐 다른 과목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귀납이냐 연역이냐 가설연역이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걸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면 귀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철학적 관점이 무엇이냐 작년 재작년에는 철학적 관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철학으로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귀납주의, 연역주의, 가설연역주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과학적 사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가설연역적 사고에서 고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게 그 내용을 파악을 할 때 도대체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 거야 라는 거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면 전혀 이상한 대로 답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용어를 외울 때 용어를 여러분이 33,000 뭐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33,000, 55,000 뭐 이렇게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사어 그렇죠? 유사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명확하게 답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과학적 사고를 물어보는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생물에서는 두 문제에 걸쳐서 나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도 지금 이게 안 보여서 근데 나중에는 이거 할 때는 여기 볼 거 아니니까 뭘 물어봤냐면 반중주의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중주의가 여태까지 몇 번 나왔거든요. 근데 반중주의의 한계가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게 드디어 올해 나왔죠. 그래서 반중주의 한계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는 과학적 방법을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 지금 다 모든 전공에서 다 물어봤는데 말을 다 바꿔서 썼어요. 어디는 과학적 방법, 어디는 과학적 사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여기 두 번째 문제는 여기 B형 그러니까는 3교시의 4번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순환학습이었던 거예요. 뭐 효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도 로슨의 순환학습 유형 중에 무엇이냐라는 걸 쓰고 여기에 순환학습 유형 중에 들어있는 바로 과학적 사고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얘가 다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로슨의 순환학습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있죠?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서술적 순환학습, 경험 기초적 순환학습,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술, 경험 기초, 가설 연역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적 방법이잖아요. 근데 탐구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탐구 유형이자 바로 과학적 방법이자 거기에 과학적 사고가 연결이 되고 탐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엄청 많이 연습했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도대체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핵심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세 번째가 또 지구과학인데 로선의 순환학습 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학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라카토스나 쿤도 나오기는 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졌냐면 과학의 본성은 조금 덜 나왔고 작년까지는 과학의 본성
한계 같은 거 적는 거 엄청 많이 나왔는데 지식의 특성이나 이런 거 적는 게 없었고 올해는 거의 다가 과학적 사고, 과학적 방법, 탐구 이런 데 초점이 주로 되어 있었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출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나온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 나온 부분이 우리가 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 초점을 두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의 본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적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뭐죠?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생각이나 설명하려고 세계를, 자연을 설명하려고 하는 뭔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견해나 이런 것들이 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에서 가장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크게 나누는 게 뭐냐? 그러면 인식론이라는 것과 존재론이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사고이자 생각이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학인데 이런 철학적 관점이 크게 나누면 인식론이라는 관점과 존재론이라는 관점으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식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건 뭐냐면 인식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인식이 뭡니까? 내가 알게 되는 과정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론은 거의 대부분이 지식에 대한 것이에요.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거예요. 알에 대한 과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식과 관련된 거에 대한 지식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인식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모든 거에 대한 관점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존재론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존재에 대한 관점이에요. 존재에 대한 관점이 바로 존재론이에요. 그러면 존재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직도 우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외계인이 있냐 없냐 아니면은 뭐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에 관한 건데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나뉘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 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학문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실제론인 거예요. 실제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론이 뭐겠습니까? 실제 존재하는 거에 대한 학문이 실제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철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용어로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입힌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흐름을 다시 잡아봐요. 철학이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 철학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그죠? 인식론이라는 것과 존재론으로 나누는데 인식론이 뭐라고요? 인식하는 거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알에 대한 관점. 존재론이 뭐예요?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어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존재론에 대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실제론을 우리가 다시 크게 나누면 여러분 이게 유물론이라는 것과 유심론이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존재하는 어떤 물체, 실제로 어떤 형태가 있는 어떤 물체로 존재하는 것만 믿는 것을 우리가 유물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심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심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과학의 본성 단원의 첫 부분의 단원이 뭐라고요? 과학, 지식의 특성과 형성,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과학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떻게 인식되는가 라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식론을 나눌 때 여러분 거기 첫 페이지에 있는 거는 통째로 다 외우실 거예요.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인식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크게 인식론이라는 것은 지식에 대한 것이다.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관점인데 인식론을 크게 나누면 전통적인 인식론과 외우기 쉽죠. 현대적인 인식론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인식론과 현대적인 인식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여기다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이자 현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통적인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대표적인 과학적 사고이자 과학적 방법이자 과학 철학적 관점의 대표가 누구냐? 귀납이하고 연역이거든요. 귀납하고 연역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 관찰하면서 뭔가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게 무엇이다라고 형성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거에서는 관찰, 경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에 초점을 둔 거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어떤 물체를 보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약간은 여러분 내가 증명을 하고 실제로 있는 거고 실제론적이고 증명을 해야 되고 경험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전통적인 신뢰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로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학습이론이나 교육과정이나 평가 방법이나 현대 과학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학적 관점이자 심리학적 관점이자 인식론적 관점이자 그게 뭐예요?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는 심리학이기도 하지만 철학이기도 하고 얘가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방법론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 그거 생각하면 이 구성주의라는 거는 여러분 핵심이 뭐죠? 학습에서 구성주의다 그러면 구성주의는 한마디로 뭡니까? 구성하는 거다. 그죠? 구성하는 거잖아요. 누가?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거다. 선생님이 뭐라 떠들어도 선생님이 떠드는 게 내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구성하는 거다. 그게 구성주의예요. 근데 학생이 백지입니까?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배웠죠? 옛날 철학자들은 행동주의 학자들은 학생의 머리가 뭐라고 생각했죠? 백지니까 거기다 써내려가듯이 훈련시키고 연습하면 얘네들이 발전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구성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자 스스로 구성을 하는데 머릿속이 백지가 아니라 학생들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학습을 통해 뭘 가지고 있다? 선, 개념, 대체적 개념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오개념이 이미 있으니까 오개념에다가 또 개념을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학습이 뭐다? 개념 변화 학습이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구성주의 학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데 학습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선개념과 선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학습은 무엇이다? 개념 변화 학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성주의에선 학생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 걔가 너무 뿌리 깊으니까 걔를 흔들어서 뽑아낸 다음에 과학 개념을 줘라. 이게 구성주의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뜻 내가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모르지만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좀 죄송합니다. 약간 논리적이진 못해요. 제가 장독립적이지 않고 제가 좀 장의존적인 사람이라서 약간 먼저 이렇게 뭐냐면 실루엣 같은 느낌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커다란 틀로 이걸 먼저 바로 잡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과학 지식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과학 지식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과학 지식이 뭐야 라는 걸 배우니까 과학 지식의 정의를 인식론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지식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어떻게 바라본다고 합니까? 지식이라는 건 진리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신념이야. 그리고 증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세 개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는 신념, 진리, 증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외우셔야 돼요. 자,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지식이라는 걸 뭘로 정의합니까? 신념이자 증거이자 진리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다 살을 붙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자,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명제가 진리이며 이런 명제가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참. 항상 지식이라는 것은 참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는 그러면서 진리이면서 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명제가 진리입니다. 라는 건 진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참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거는 뭐냐면 신념이죠. 신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화가 뭐냐면 증명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통인식론의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실증주의. 증명하는 거예요. 실증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실제로 증명된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검증된 것만 믿겠다.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신념, 증거인데 어떤 진리? 명제가 진리이다. 그리고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는 어떤 과학적 방법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 정당화된 것이다. 여러분 증명되거나 정당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부분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묶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답이 쓸 때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장을 같이 연결시켜서 외워봐요. 전통적 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명제가 진리이며 참이라고 믿는 신념이자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되거나 검증된 바로 증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 지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비돼서 어떤 관점이고 그 관점에서의 과학 지식과 가 관점의 과학 지식과 나 관점의 과학 지식을 써봐라. 그러면 이거 한 문장씩 써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전통적 인식론에서 뭐라고요? 신념, 증거, 진리. 신념, 증거, 진리가 됩니다. 참이라고 믿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가 진리인 거.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통적인 과학 철학으로 보자면 여러분 이거 철학이죠? 철학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철학적인 배경으로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봐, 명제가 진리고 그 다음에 증거가 있잖아. 합리적인 학문이 바로 과학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과학 지식은 이 과학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학문이라고 봅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계속 이어서 보면 전통적인 과학 철학의 베이스가 뭐냐? 그러면 절대론과 실제론이라는 것에 이론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 절대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지식이 진리라고 보잖아요. 신념이잖아요. 근데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절대 불변의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게 절대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배경이 뭐냐면 실제론이라는 거예요. 실제론. 여러분 실제론이라는 건 아까 뭐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믿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것이 실제 내가 관찰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걸 믿으니까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관점이 약간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현대적인 거랑은 약간 더 동떨어져 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적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 대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납, 연, 역, 가설, 연역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거기 세 번째 줄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당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양한 방법이라는 건 사실 되게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장에 숨어 있는 걸 외워야 돼요. 이 숨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게 있긴 있지만 정해져 있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통적 인식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이다 줄쳐놓고 그 옆에다가 정해져 있는 방법이라고 써놓으세요. 그게 현대인식론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방법이 거기 보시면 모두 객관적인 자료나 절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추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장은 읽히지만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사실은 밀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일단 귀납이 뭡니까? 귀납이 뭐죠? 인덕션이라는 게 뭐예요? 인덕션이죠? 귀납이 뭐죠? 그거 귀납의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험펠의 까마귀처럼. 여러분 그 험펠의 까마귀 비유가 뭐죠? 서울의 까마귀가 까매, 부산 까마귀가 까매, 광주 까마귀도 까먹고, 일본 까마귀도 까먹고, 미국 까마귀도 까매. 그러니까 모든 까마귀는 까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납이에요. 그러니까 귀납은 뭐냐면 특수한,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정의입니다. 과학의 본성이 사실 제일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과학의 본성을 잘 해놓지 않으면 학습 이론을 가도 소용이 없고 교사학습 방법도 안 되고 평가도 잘 안 돼요. 지금 잘 해놔야 돼요. 이게 귀납이 뭐야? 그러면 줄줄줄 나와야죠. 귀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뭐를 발견해요? 규칙성을 발견해서. 이 나중에 발견학습으로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발견학습에서 사용하는 그 물리 전공에서 나왔잖아요. 발견학습에서 사용하는 사고가 또 뭐냐 그거 물어봤잖아요. 규칙성을 발견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일반화를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법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넓은 일반화로 날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연역이라는 건 뭐예요? 연역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3단 논법,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생각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게 뭐예요? 일반화를 이미 시켰네. 일반화가 됐네. 일반화된 전제로부터.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사람이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모든 일하는 일반화에서부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일반화된 전제에 대한 특수 사례를 검증해내는 과정이 연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설 연역이라는 건 뭡니까? 말뜻 그대로죠. 가설이 나오고, 여러분 이거 가설에 대한 여러분 이제 가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사실 이거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가설이 나온 다음에 이게 실제로 연역이라는 건 이 가설에 대한 특수 사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연역이 되려면 이 과정이 연역이 되려면 이거에 대한 가설에 적합한 특수 사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 가설이라는 걸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가설이 나오게 되는 과정은 뭐냐면 이게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설이죠. 설명이 가설인 거예요. 하늘이 왜 파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늘이 왜 파란 거지? 라는 어떤 의문이 들었을 때 이 의문에 대해 저거 파란 게 뭐 하늘에 파란 색소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빛이 파란색만 이렇게 반사시키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생각이 가설인 거예요. 그러면 너 생각이 맞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연역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설 연역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스킴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여러분 거기 문장을 다시 봐요. 모두 객관적인 자료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귀납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수 사례가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인식론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진리이자 신념이자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만들어낼 때 모든 증거들이나 이런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자 전부 이런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한 증거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두 다 절대 불변이라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특수 사례들이 전부 객관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자료들이다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통적 인식론은 좋은 거 다 갖다 놓으면 돼요. 절대 불변의 진리, 증거, 그 다음에 신념, 그리고 객관적이야, 정확해,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해, 절대적인 관찰이 가능해, 정확한 관찰이 가능해. 이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용어도 봐요. 절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는 근거인데 이게 일반화된 전제가 이미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일반화가 시켰으니까 이게 어떤 벌써 지식의 배열이잖아요. 지식 수준인데 이게 절대적 모든 사람을 죽는다라는 건 절대적인 진리야. 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절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과학적 방법이 다 이런 것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추리다. 논리.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 자체가 여기도 연역이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규칙성을 발견하는 과정, 일반화된 전제에서 특수 사례를 발견하는 과정, 이런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한 추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추리라는 것이 우리 뒤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추리도 나왔었어요. 근데 추리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과학적 탐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탐구 요소예요. 나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탐구 과정 요소에 여러분이 예전에 과교론 같은 거에서 배웠던 걸 가져와 보세요.
과교론에서 배웠던 과학적 탐구에는 기초탐구, 통합탐구 있었던 거 기억나죠? 기초탐구에 뭐가 있습니까? 관찰, 측정, 분류, 예상, 추리. 거기 나오는 이 추리. 이 추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 추리. 아셨죠? 논리 추리라고 외우는 거예요. 추리가 논리 추리인 거예요. 논리적 추리인 거예요. 근데 이 추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추리라는 것 자체가 이 방법이래잖아요. 추리 자체가 방법이니까 귀납 추리, 연역 추리, 가설 연역 추리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시면 벌써 우리가 과학적 방법, 과학적 사고, 과학 철학적 관점, 논리 추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주의자들은 이러한 과학적 방법이 굉장히 논리적인 추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이 논리적 추리가 골격이 되는 과학적 방법은 특히 논리 추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학문이라는 근거로서 보는 겁니다.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 인식론의 커다란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사진을 한 장 찍으세요. 머릿속에. 딱 찍었죠? 여러분이 이제 외워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과학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인식론으로 설명합니다. 시험에 인식론이 많이 나옵니다. 현대 인식론이냐, 전통적 인식론이냐, 재작년, 작년, 뭐 이렇게 2019년, 2018년은 연달아서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통적 인식론의 과학 철학적 기반이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론적이고, 실제론이고, 경험론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줄줄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예전에 얘기했던 절대론이나 아니면 실제론 이런 것들이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꼭 얘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표가 되는 경험론, 경험주의, 여러분 이거 주의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실제주의, 절대주의, 경험주의. 론으로 바꾸면 다 경험론, 실제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주의 아니면 환원주의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 인식론인데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을 뭐라고 본다고요? 신념, 증거, 진리야. 신념이 뭐예요? 참이라고 믿는 것. 증거, 우리가 진리가 뭐예요? 명제 자체가 진리라는 것. 그 다음에 증거가 뭡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가 정당화된 것 아니면 검증된 것이라고 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신념이자 진리이자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뭐라고 봅니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합리. 아셨죠? 현대와 이거 전통적 인식론의 가장 차이가 얘는 합리적이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비합리적인 학문이거든요. 얘랑 항상 반대예요. 아셨죠? 여기는 절대불변의 진리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항상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과학적 방법에 뭐가 있습니까? 귀납, 연역, 가설 연역,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대인식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현대인식론에서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줄을 봅시다.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은 과학 지식이 뭐라고 봅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절대 불변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식론에서는 이건 문장을 외울 거예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셨죠?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설명 체계가 과학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설명 체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증거, 정당화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당화시킨 증거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거기 가운데 쓰여 있죠.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설명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때 무엇을 통해서 설명체계가 결정이 되냐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나왔죠. 지구과학에서. 네, 지구과학인가 나왔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는 명제가 진리예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설명체계가 결정이 됐어 라는 합의를 통해 결정은 됐지만 이거 자체가 구성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성이 바로 구성주의인 거예요. 구성주의.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거 탁자인데 원래부터 탁자였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라고 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과학자들이. 아니 뭐 이거 만든 사람 아니면 만든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약속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자 이거를 문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현대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은 뭡니까? 여러 세계를 그냥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인데 일단은 짧게 외우면 설명하기 위한 설명체계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체계라는 거예요. 이 용어들이 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게 바로 과학이론의 정의입니다. 이게 과학이론이에요. 이론의 정의가 설명체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근데 설명체계인데 과학 지식은 감각적 지각이나 여러분 감각적 지각이라는 게 경험, 오감을 통한 경험 같은 거잖아요. 감각적 지각이나 의사소통을 통해 수용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저도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뭉친 집단이니까 얄밉게 공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떠들면 여러분은 지금 약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주입식으로 막 하면 여러분은 쪽쪽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교사가 떠들어도 능동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다 라는 거 보입니까? 바로 현대인식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능동적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주의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 뭔가 베이스가 없어도 얘는 구성이라는 거예요. 구성주의가 밑바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니야. 감각을 그렇게 중시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구성하는 거야. 지식이라는 건 스스로 구성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와요. 과학 지식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식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는 아까 절대불변의 진리고 신념이고 증거가 된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감각이나 이런 거에 기초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야. 절대불변이라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겁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잠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정적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과학에서 생명과학은 진짜 항상 변하잖아요. 분류체계가 뭐 이거는 몇 개 뭐로 이렇게 나누지만 이게 또 나중에 되면 또 다른 분류체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항상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여러분 이 문장은 외우셔야 돼요. 잠정성을 설명하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지식의 잠정성을 풀어서 써야 돼요. 요즘은 문장으로 써야 되잖아요. 문장. 과학 지식의 잠정성 이렇게 쓰면은 내 생각에는 제대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식의 잠정성을 설명을 하려면 뭐라고 써야 돼요?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이게 뭐 바뀔 수 있는 임시적인 개념 체계이다. 임시적인 설명 체계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현대의 과학 철학에 따르면 주관적이고 이념적인 학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바탕에 아까 주관주의, 구성주의도 있었지만, 여기 구성주의도 있었지만, 주관성,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이념적이다. 이념적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념이라는 건 뭐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이자 마음이잖아요. 아까는 이거는 유물론적이지만, 여기는 뭡니까? 관념론적이고, 유심론적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념론적인 거예요. 관념론이에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념적, 주관적, 이념적, 그리고 유심적 이런 것들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현대의 인식론이라는 것이 이런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과학이론은 당시의 사회 환경이나 가치관에 가장 어울린 것만 살아남고 이런 거기다 붙여야죠. 이게 뭡니까? 여기에 진짜 다 압축이 돼 있는데 이게 바로 과학 지식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과학 지식의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에요. 사회성.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시험 기출문제를 보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올해도 또 나왔던데 생명과학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유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엄마랑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액체 물감이 섞이듯이 혼합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대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멘델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칙 사례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사회의 환경이나 그 다음에 가치관에 잘 어울리는 것들만 살아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게 사회성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진화 과정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이게 여기 첫 페이지가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이 페이지가 과학의 분석에 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과학적 방법, 과학적 탐구가 사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먼저 흐름을 잘 잡아놓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 과학 이론의 과학 지식의 변화 과정이라는 것이 언급이 돼 있는데 여러분 전통적 인식론은 뭐라고 그랬냐면 객관적이고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만들어지면 절대 불변의 진리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가야 됩니까? 쌓여가는 거예요. 인류 문화 유산이 축적되듯이 어떤 유물이 축적되듯이 과학 지식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증거가 되고 신념이기 때문에 쌓여가는 거예요. 발견이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적으로 쌓여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객관적이고 절대 불변의 진리의 지식이거든. 이게 되죠. 하지만 현대 인식론에서는 아니야. 천동설을 봐. 천동산이라는 게 결국은 없어지게 되잖아. 폐기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변칙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게 더해지는 게 아니야.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해가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하게 되기 전에 그 전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진화적인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거 안 나왔죠? 이게 2014년도에 지구과학에서 누적 모형과 그 다음에 거기 뭐 진화적 모형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거 나온 이후로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론의 변화에서 다시 배웁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화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적인 것도 여러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겠지만 포퍼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포퍼의 제자인 라카토스, 이번에도 시험에 다 나왔죠. 라카토스. 포퍼랑 누가 싸웠냐면 이 진화적 모형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가 포퍼라는 학자인데 이 진화적 모형을 주장을 하면서 싸웠던 게 바로 뭐냐면 혁명적으로 변하는 거야. 바로 봐. 천동설은 없어졌잖아.
폐기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쿤이었던 거예요. 쿤. 이게 대표적인 학사인 거예요. 그래서 포퍼랑 쿤의 논쟁, 책도 있어요. 둘이 엄청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카토스가 포퍼 선생님의 주장을 약간 보완을 해서 만든 게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냥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나오게 된 진화론은 사실은 여기에 약간은 걸쳐 있습니다. 약간 걸쳐 있어요. 과도기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게 혁명적인 것처럼 모든 그러면 과학 지식이 혁명이냐? 그건 아니다. 이게 없어졌던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은 나와 있는 게 점진적인 모형입니다. 이거 다 네 가지가 모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변화 과정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 또한 여러분 진화에다가 줄쳐놓고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변하는데 또한 과학은 당시에 제기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법칙과 이론이 계속 나타나면서 발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여러분 문제에다 줄쳐놓고 이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겠어요? 변칙사례들이겠죠. 여러분 천동설이 왜 없어지게 됐습니까? 아니 천동설이 맞으면 계속 설명해서 이거 하면 되는데 천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뭐 연주시차나 뭐 이런 금성의 행성들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칙사례가 나타나니까 이게 설명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아닌가 봐. 왠지 천동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이론이 더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식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칙 사례를 해결하는 내용도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달한다. 따라서 과학은 사회적 변화에다 줄쳐놓고 학문적 발달에 따라 함께 발달하는, 여러분 이게 학문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이 함께 발달하는 비합리적인 학문이다. 이거 줄쳐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지식이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얘네들은 비합리적인 학문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학적 방법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일단 여기서 나타난 과학적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나타났죠? 사회적 합의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대 인식론에서는 사회적 합의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 화학에서 기출됐던 내용이죠? 화학에서만 기출됐었죠? 화학에서만 기출됐다는 얘기는 다른 전공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현대인식론은 이런 거는 쓰지 않습니까? 안 쓸 리가요. 요즘에 올해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온 게 발견학습 아닙니까? 그쵸? 발견학습에서 강조하는 사고가 귀납이거든요. 귀납.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재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 했냐면 귀납도 쓰고 연역도 쓰고 가설 연역도 쓰고 그 다음에 올해 또 계속 나왔던 게 귀추 나왔죠. 귀추도 쓰고 사회적 합의도 쓰고.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있었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사용했던 것만이 아니라 아셨죠? 더 다양한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문제가 뭡니까? 이런 것들 바로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건 따로 있어.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거야. 과학적 방법은 과학 지식은 절대 불변의 진리니까 반드시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현대 인식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다 돼. 하지만 사회적 합의라는 건 진짜 비합리적이잖아요.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도 돼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만 되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재작년에 화학에서 나왔었는데 화학에서는 이게 2번이나 나왔는데 멘델레예프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주기율표를 발견을 할 때 이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를 그 원소들의 카드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분리하다가 잠깐 엎드려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거를 맞췄던 거예요. 뻘떡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면 이런 경험이 사실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의 과정 한 적이 있는데 정보처리 기사 아니면 이런 옛날에는 그 임용고시에도 정보처리 기사가 가산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워드, 한문, 정보처리 기사 이런 자격증 다 따고 이랬었는데 그 정보처리 기사 전에 프로그래머 과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키스트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포트란하고 코볼이라는 지금은 아주 고어죠, 고어. 그런 거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1mm짜리 정사각형 안에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몇 mm짜리의 무슨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프로그램으로 짜는 이런 건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도 생각하다 보니까 꿈에서도 계속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꿈속에서 프로그램을 뻘떡 문제를 풀고 일어나서 하거나 아마 여러분들도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꿈꾼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벤젠 고리를 발견한 케쿨레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이나 영감. 그 다음에 은유.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 현상을 저기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은유나 비유, 직관. 여러분, 여기서 직관이라는 건 찍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직관이라는 게 찍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렌디퍼티죠. 세렌디퍼티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찍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왜 산에서 그 사냥하는 포수는 이게 산을 걸어가다 보면 동물의 똥을 보고서는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얘가 뭘 먹었고 얼마나 됐고 이거를 알아채는 것과 같은 수없이 많은 경험과 지식에 기반으로 한 어떤 논리적인 그 설명 이게 나오는 걸 직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과학적 방법이야.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됩니까?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라는 건 있지 않아.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꿈, 영감, 아니면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과학적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된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방법이 없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현대 인식론에서의 지식 외워보세요. 현대 인식론에서의 지식이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말을 붙여놔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웅얼거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진짜 오감을 통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오래 붙을 거잖아요. 붙을 거면 여러분이 한마디 할 때 머릿속으로는 3-4번을 외우셔요. 이거 자꾸 입에 붙이고 손에 붙이면 손이 나중에 기억해서 써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정에 가니까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친정에 오랫동안 안 갔더니. 그래서 갔는데 딱 올라갔는데 손이 누르더라고요. 손이. 그 위치를 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몸이 기억해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슬픈 건 여러분이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요. 공부할 때 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약속해야 돼요. 나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하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0시에 일어나서 슬렁슬렁 나오는 친구였는데 그리고 8시에 가서 놀았다며. 근데 그 친구가 붙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잠 충분히 자고 공부할 때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척하지 마시고 노력, 내 몸을 괴롭히고 잠 안 자는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매일 외우고 공부할 때 돌아갈 때마다 나 오늘 제대로 한 거 맞아?
여러분이 리플렉션이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반성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나 제대로 한 거야? 시간 때우기 아니었어?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외우세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에서의 과학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다.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비합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과학적 방법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귀납 연역, 가설 연역도 돼. and 어떤 내용도 돼요. 꿈이나 영감이나 직관이나 또는 사회적 합의와 같은 것들도 모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다 과학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 지식은 누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변한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절대 불변이야. 절대 불변의 진리야. 그리고 여기는 객관적이고 절대 불변의 진리야. 이런 것이고 여러분 현대인식론적인 관점에서는 아니야.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뿐이야. 왜냐하면 각자 스스로 구성하거든.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절대 불변 아니야.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잠정성을 가지고 있고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지식이야.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해놓으면 뒷부분은 사실은 다 보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잠깐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